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즘 뭐 무슨 언니라는 광고 플랫폼 제법 눈길을 끌던데 이게 이용자가 꽤 된다면서요. 네, 뭐뭐 언니라고 하는 의료 네. 홍보 플랫폼이고요. 국내외에서 이제 상당한 호응을 받으면서 굉장히 많은 유저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개인 회원은 한 480만 명 정도가 그렇게 많아요? 되고요. 네, 이제 피부하고 미용, 그러니까 성형하고 피부과에 특화된 플랫폼입니다. 네네. 병원은 한 1,800곳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놀라운 건 이제 일본에서도 굉장히 많은 소비자들이 쓰고 있어서 70만 명의 일본인 소비자 그리고 약 1,000개의 일본인 병원들이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언니 여기예요? 그렇죠. 아, 그러면 네. 다른 나라 언어로도 제공이 되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한국어로만 제공이 됐었는데 예. 그걸 이제 일본 사람들이 번역을 해서 썼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아예 일본인 앱으로도 출시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제 그 전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물론 그렇지만 병원에 가면 상담실장 그렇죠. 이런 분들 네, 역할을 해주는 걸까요? 주로 어떤 것들이 그 플랫폼에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까? 네, 그 정확하게 이제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상담실장의 역할을 하는데 훨씬 더 스마트한 상담실장 그리고 더 객관적인 상담실장 이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플랫폼이라고 하는 게 소비자하고 병원을 연결해 주는 역할일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이 플랫폼들은 비급여의 영역들입니다.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그 시술의 영역들인 거죠. 네네. 근데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얼굴을 이렇게 누군가에게 맡겨야 되는데 도대체 그 병원의 가격이 얼마고 어떤 약을 쓰는지 이런 것들은 전혀 모르고 병원을 갈 수밖에 없었거든요. 뭐 친구나 엄마의 권유로 병원을 선택하곤 했습니다. 거기 괜찮다더라. 그렇죠. 네. 누구 딸 이쁘게 됐다더라. 그런데 이제는 그 가격이 얼마고 우리가 뭐 10회에 얼마, 뭐 100회에 얼마, 그리고 우리가 어떤 약을 쓰고 어떤 시술 방법을 하는지. 어떤 방법, 어떤 기계를 쓰는지가 아주 소상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은 굉장히 많은 정보들을 얻으면서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굉장히 다른 점들은 주관적인 정보들도 플랫폼에 담깁니다. 그러니까 후기인데요. 피부과나 성형외과를 다녀온 다음에 이 병원이 내가 느끼기엔 어땠어? 라고 하는 후기들을 굉장히 상세하게 남겨놓습니다. 네. 그럼 이제 소비자들이 그런 면들이 있구나라는 걸 보면서 이제 또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용자들 만족도는 꽤 높겠네요. 없었을 때하고 완전 달라진 거 아니에요? 완전히 이제는 그 판도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3개 정도의 플랫폼들이 굉장히 경쟁을 하고 있고요. 네네. 모두 유의미하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이용자라고 한다면 환자도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 있는 의사들도 있습니다. 근데 양쪽의 만족도가 모두 높습니다. 환자의 만족도는 이제 방금 설명한 것처럼 그런 것들 때문이고요. 의사의 만족도는 특히 경쟁력 있는 의사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네. 왜냐하면 예전에는 내가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내 실력이 좋아도 입소문이 나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릴 방법이 없었는데 네. 이제는 정확한 그 광고 규정에 맞춰서 플랫폼에 올려놓으면 소비자들이 알아보고 찾아오는 시장이 되다 보니까 네. 의사들에 대한 만족도들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 뭐 뭐 피부과, 성형외과 이런 의사들뿐만이 아니라 다른 그 전문 자격사라 그러나요? 그런 분들도 광고 플랫폼을 많이 사용을 합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의사는 조금 구분해야 되는데요. 의사는 그 급여 영역에서는 거의 이런 것도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 체계에서는 모든 가격이 똑같기 때문에 뭐 이런 정보 비대칭성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고요. 이제 피부 미용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그다음 많이 쓰이는 곳이 이제 꽤 시끄러웠던 그 변호사 분야. 네, 그 변호사 분야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었고 그리고 안경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이러한 자격사 분야에서 모두 비슷한 이유로 이러한 플랫폼들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플랫폼들에서 굉장히 재밌는 건 그 공급자들인 의사나 전문 자격사들이 피드백을 받는다는 점입니다. 거기에 후기들이 남겨지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문제구나, 이런 걸 고치면 좋겠구나 라는 것들에 대한 피드백들이 오면서 이제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옛날하고는 조금 많이 달라지는 흔히 말하는 소비자의 니즈에 맞게 나를 바꾸는 거군요. 그렇죠. 맞춰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네. 그러면 그 전문 자격사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변호사, 세무사, 뭐 공인중개사 또 뭐 있죠? 많을 것 같아요. 네, 안경사까지 있고요. 네, 무슨 뭐 더 많은 자격사들이 있지만 일단은 이 정도의 그 서비스에서 플랫폼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글쎄요. 일단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뭔가 좀 주도권이 넘겨졌다는 면에서는 소비자 이익, 소비자 효용이 높아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전문 자격사 분야가 조금 뜯어보면 이분들이 이제 전문성하고 공공성의 의무를 모두 쥐고 있는 그러한 분들입니다. 뭐 변호사, 의사, 공인중개사, 세무사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렇다 보니까 자격사라는 제도로 공급을 통제를 합니다. 네, 몇 명, 1년에 몇 명만 배출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우리가 그 병원에 가서 막 너무 디테일하게 뭘 물어본 경험들 잘 없잖아요. 시간도 안 내주고요, 그만큼. 그렇죠. 시간도 뭐 없으실 거고. 그래서 이제 그냥 믿고 맡기는 그러한 서비스입니다. 의료, 변호사 서비스 모두 그 전문성과 공공성이 있겠지 하고 믿고 맡기는 서비스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들도 초래되는 일들이 발생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하는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제는 플랫폼이 이런 전문 자격사와 소비자를 연결을 하고 많은 정보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이전에 알 수 없었던 정보를 알게 되고 이제 소비자의 각자의 상황에 맞는 공급자를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되는 이 상황이 열리면서 많은 부분 공급자주의의 시장에서 소비자로 넘어가면서 이제는 경쟁이 시작되는 시장으로 조금씩 바뀌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새로 진입하는 그 전문 자격사들 같은 한테는 기회가 되지만 기존의 독점까지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그 소비자를 확보하고 있었던 업체들한테는 그런 전문 자격사들한테는 조금 좀 불리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있겠네요. 그 대체로 보면 네. 기존에 잘하고 있던 전문 자격사들은 플랫폼에 관심이 없습니다. 안 해도. 네. 원래 공급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플랫폼이 있건 없건 나는 계속 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경쟁이 자꾸만 올라온다라는 측면에서는 네. 그 잠재적인 불안감을 조금씩 느낄 수는 있는 거죠. 그 뭐 미용 의료 분야 같은 경우에도 요즘 보면은 그 해외에서 관광객들이 와서 네. 며칠쯤 묵으면서 맞습니다. 시술 받고 가고 이런 광경을 그 이제 많이 보게 네네.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도 이 플랫폼이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유치하는데. 그럼요. 그 플랫폼의 장점이라고 하는 게 연결에 시공간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4시간 연결할 수도 있고 다른 지역을 연결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말씀드렸던 모모 언니 같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에서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의료 서비스는 전 세계 최고입니다. 그리고 이 가격에 그런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국가가 거의 유일합니다. 그런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재주들도 굉장히 좋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 달에 거의 10,000명 가까이가 우리나라 성형 시술을 받기 위해서 입국을 합니다. 네. 뭐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 오는 수요도 많은데 네. 그럼 플랫폼을 보고 병원을 미리 골라서 원격으로 네. 들어오는 수요가 10,000명 가까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편에서는 의사들이 밖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플랫폼을 통해서. 원격 진료 이야기인데요. 네. 그 원격 진료라는 것들이 이제 먼 거리에서 진료를 하는 거잖아요. 그 의사가 만든 플랫폼이 있습니다. 네. 의사가 만든 원격 진료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시장을 타겟으로 해서요. 동남아 시장은 진료비가 의외로 비쌉니다. 필리핀이 한 1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사들이 원격으로 필리핀에 있는 환자들을 진료를 해주면 한국에서? 그렇죠. 그게 가능한가요? 예. 아. 그 기술적인 인프라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물론 네. 조금 더 넓어져야겠지만 진료가 이루어지면 이제는 서로 그 생태계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분배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한 이런 비즈니스가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많은 해외 환자 유치가 여러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양쪽 모두 좋은 것 같은데 그 안경사 같은 경우는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안경점에 갔을 때 그 안경사 면허를 취득한 분들이 주인인 거고 그분들이 이제 뭐 렌즈 이런 것도 봐주고 도수도 봐주고 네. 또 제작도 해주고 막 이러는 네. 거잖아요. 네. 그런 경우는 어떻습니까? 거기도 플랫폼이 생기면 더 좋은 건가요? 소비자한테 일단 더 좋은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죠. 플랫폼은 소비자한테는 무조건 좋습니다. 네. 굉장히 선택권도 다양해지고 정보도 다양해지고요. 근데 이제 플랫폼은 양쪽을 다 중개하니까 소비자한테만 잘 보인다고 해서 클 수는 없거든요. 생산자한테도 잘 보여야 되는데 안경사가 이제 지적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대표적인 영역입니다. 이 안경사 제도를 의료기기 관련 법에 이제 어떻게 돼 있냐면 안경사만이 안경점을 오픈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한 1,700개 정도의 안경점이 있는데요. 전국에. 네. 이 인구 대비로 치면 뭐 영국이나 미국보다 한참 높은 수치입니다. 일본보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1,700명의 안경사가 계시다라는 거죠. 그만큼 네. 안경점이 있다라는 건.
아마 이게 과거에는 장점이었을 겁니다. 렌즈라고 하는 이 눈을 보호해주는 장비 안정성도 유지할 수 있고 어느 정도 어벽도 보호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였을 텐데 점점 안경사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안경점이 많아지고 그러면 과당 경쟁이 시작이 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쉽게 할 수 있는 게 가격 경쟁이거든요. 네. 가격을 낮추기 시작하니까 이제 남는 게 없는 그런 영세 비즈니스로 점점 바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안경점에 갔을 때 저도 이제 안경을 인터넷으로 막 이쁜 걸 찾아봅니다. 네. 그럼 이걸 내가 어디서 사야 되지 하면 갑자기 막막해져요. 그래서 집 앞에 있는 안경점에 가보면 그 브랜드가 없대요. 네. 왜냐하면 모든 안경을 갖춰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영세성으로 인해서 모든 걸 갖춰놓을 수가 없으니까 옆집 가보고 옆집 가보면 이제 겨우 하나 발견합니다. 네. 근데 가격을 부르는데 그 가격이 과연 그거의 진짜 가격인지 여부를 제대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안경은 방금 전에 썼던 것도 이게 그거였는지 헷갈릴 정도로 잘 모르겠거든요. 그리고 뭐 여담입니다만 그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안경을 고르는데 이게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사실 알 수가 없어요. 네. 네. 어쨌거나 그래서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온라인으로 플랫폼 중심으로 이런 안경들이 거래가 될 수 있으면 예. 굉장히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안경들을 고를 수 있고 그 가격이 합리적인 가격이구나라는 정보들을 알 수가 있는데 네. 안경사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협인 거죠. 우리는 요만큼밖에 못 갖다 놨는데 네.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이만큼의 안경을 너희들이 갖다 놓을 수 있잖아. 그럼 우리는 이제 보호받지 못하겠네 라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온라인 판매를 계속 반대해 왔던 거고 굉장히 격렬했습니다. 뭐 그 정부 청사 앞에서 삭발을 하시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뭐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시너지를 낳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텐은 안경 플랫폼이 팔고요. 네. 렌즈는 안경사들이 해서 배송해 줍니다.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만나지 못하는 소비자를 플랫폼에 의해서 만날 수 있다 보니까 안경사들의 이득도 커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런데 있습니다. 왜 그 평점 같은 것도 후기 같은 것도 만약에 나쁘게 올라오면 네. 뭐 나쁜 거니까 나쁘면 괜찮은데 고의적이거나 맞아요. 아니면 상대 경쟁 업체를 깎아내리기 위해서 네네. 나쁜 의도를 한다거나 이럴 때 이런 걸 좀 막을 수 있는 장치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의 되게 재미있는 점입니다. 만약에 그런 후기들을 걸러내지 못하면 네. 그 플랫폼에 우리 병원이나 우리 업체가 들어갔을 때 손해를 볼 거잖아요. 그러면 그 플랫폼에서 이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공급자가 이탈하면 소비자는 더 빠르게 이탈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플랫폼의 의무 중에 하나가 이 공간을 굉장히 깨끗하고 공정한 곳으로 만들어야 되는 역할이 자동적으로 부여가 됩니다. 네. 경쟁을 하기 위해서요. 그러다 보니까 이 후기 관리나 광고 관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신경을 쓰는 그런 모습들이 많은 플랫폼들에서 나타납니다. 네. 그 정부에서 그 규제 혁신 추진단에서 지금 이런 그 디지털 전환 시대 전문 서비스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 혁신 세미나를 열었다고 하는데 네. 여기서 이런 문제가 논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했던 자리고요. 결국에는 그 전문 자격사들이 플랫폼을 통해서 더 많은 수익을 누리고 소비자들은 더 많은 편익을 누리는 방향으로 이런 플랫폼이라는 기술이 활용이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여러 영역들에서 공통적으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전문 자격사들의 플랫폼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예, 두 가지입니다. 전문 자격사를 보완하는 역할을 해야 되고요. 보완. 네, 네. 보완하는 역할이어야 되고 대체하기보단요. 수익을 추구해야 됩니다. 보완해야 되는 건 이제 그 수익 더 많은 이득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 자격사를 대체하기보다는 그들의 수익을 높여주는 방향으로 기술이 활용돼야 된다는 거고요. 네. 수익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는 그동안 플랫폼들은 지나치게 투자에 의존하면서 무료로 이런 중개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시장에서는 어떤 플랫폼이 살아남냐면 수익이 자본이 많은 플랫폼이 살아남다 보니까 네. 경쟁력하고 상관이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두 가지가 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보완을 잘하는 플랫폼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생산자와 소비자 편익을 모두 높여주기 위해서는 수익을 추구하는 역할들도 지금부터는 같이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보완과 수익의 추구의 방향으로 가는 것이 플랫폼 성장의 방향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동영 한국개발원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저는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